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금리입니다. 자, 이런 고금리는요,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 IMF 때도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금리가 끝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과거의 IMF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IMF 때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급격한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까지도 그 위험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금리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생겨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97년이었었죠. IMF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반드시 한번 보시면서 과연 그때는 IMF 때 어땠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국가부도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이 부족했기 때문에 달러 부족으로 인한 고환율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IMF의 어떤 차관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죠.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셔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비쌌었던 금리 속에 살아갔었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수입해서 공장을 돌려대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돈맥 교환이라고 그러죠.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장이 부도가 나서 그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내놨는데 그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하락하게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들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 기억 속에서도 그때 당시에 집값뿐만 아니고요, 전세 가격들도 상당히 좀 빠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부동산, 즉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대출이 없는 집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세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금융이죠. 전세 금융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세로 집을 마련했던 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일은 사실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경제 체제들이 전부 다 무너짐으로써 같이 부동산까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F라는 걸로 인해서 지금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저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자,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세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무조건 자기 돈 또는 주변의 돈으로 진행이 됐었지 지금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된다 해가지고 전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과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IMF 때와 비슷했던 거는 바로 급격한 고금리였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IMF 때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상당히 급격한 고금리로 인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분들, 그리고 또 전세로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 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신용대출도 많이 받으셨고요.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역시나 대출을 많이 받으셔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장사가 제대로 많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물론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들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도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IMF 때만 하더라도요, 전세를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없었지만 지금은 전세의 대부분이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IMF 때는 우리가 IMF라는 얘기를 신문상으로 봤지만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실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선순환되는 입장에서도 아직 부동산은 돌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격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년 2023년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거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고금리는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가 거의 생활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입이 별로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와 물가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당연히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인건비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축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인건비나 자재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할 수 있는 신축 공급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 공급은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인건비나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다. 이게 바로 내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오르던 금리가 약간의 보합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몸속으로 체감이 되는 기간이 또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고금리가 어느 정도 생활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계속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과 경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기회가 왔을 때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한번 거치고 나면요, 서울에 더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1인 가구도 점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대수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커지죠. 솔직히 집 자체가 이제 커지기보다도 이제 소형화될 가능성, 이거는 뭐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앞으로 서울에 대한 집중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요. 또 향후 몇 년 후에 부동산이 끝까지 침체만 되지 않겠죠.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 4년 후를 이제 회복되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엿봐야 되는데, 자, 이때는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데서는 미분양의 위험 때문에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또 부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가격은 사실 몇 년 후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신축은 어떻게 오르느냐고요? 갑작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건물은 계속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늙어가고 있는데 이 토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는요, 우리가 부동산의 3요소라 해가지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물은 이제 움직일 수 있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움직여서 세팅합니다. 그게 바로 건물이고요. 토지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성과 그리고 토지는 증가될 수 없다라는 거. 서울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 섹터 안에서는 계속 서울이라는 부분이고요. 토지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노후화돼서 소멸되기도 하지만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계속 이런 토지, 이건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있어서는 주택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어떤 관심들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향후에 부동산이 다시
올랐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을 또 지키거나 또는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계속 하락에 대한 기조는 상당히 맞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주식은 우리가 서랍 안에 앞에 있기 때문에 자꾸 보여서 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서랍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